2024학년도 우리 생활과윤리 수능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이 기존의 우리 모의고사에서의 문제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나왔고, 오답률이 60% 넘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한 문제 정도가 60.1% 오답률 보이는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쉬웠거든요. 등급도 1등급도 50점을 다 맞아야 1등급이 나오는 그런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는 1등급을 위해서는 다 맞아야 한다라는 어떤 부담감이 좀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일단 좀 쉬웠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참고해서 우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죠. 가나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가를 먼저 보시니까요.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인 근거를 탐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이 되겠네요. 이론 규범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를 보시니까 윤리학은 규범적인 속성의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식론적,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지위를 탐구하고 도덕적인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규칙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데 주력하는 학문은 메타윤리학이죠. 자, 1번 문제도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좀 쉬워지죠. 서로에게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한다. 맞죠?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도덕적 삶의 원리가 되는 보편적인 지침은 요게 규범이죠.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규범윤리학의 특징인 거죠. 2번 도덕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기술윤리학의 특징인 거죠. 3번 학제적인 연구 방법으로 실생활에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천규범윤리학의 특징이죠. 4번 다양한 사회의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니까 이것도 기술윤리학의 특징이 되시겠고요. 5번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 능력의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거는 메타윤리학이 주로 하는 학문적 영역인 거죠. 그래서 5번이 이제 틀리게 되는데요. 5번이 틀리게 되는데 이제 아마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거를 이론 규범 윤리도 하지 않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문제가 핵심 과제를 고르는 거라서 핵심 과제는 아닌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도덕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핵심 과제고 그를 위해서 메타 윤리학적인 이런 지식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이 약간 헷갈렸다면 헷갈릴 수 있을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인 것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답니다. 쾌락의 가치를 측정할 때 강도, 지속성 등 6가지, 총 7가지죠. 의 기준에 외에 고통에 영향을 받는 사람 수를 참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는 방식을 얘기하되 양적인 차이만 강조하신 분이니까 벤담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벤담이다. 문제 상황 보시면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 학생 A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구호단체에서 온 권고 문자를 보고 게임 아이템을 살지 기부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최대에서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1번 기부 행위가 자연법의 제1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래요. 자연법의 제1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면 이건 자연법 사상가가 되겠죠. 그리고 공리주의 아닙니다. 2번 선의지에 비롯된 기부 행위여야 도덕적 행위다. 요거는 칸트가 이야기할 텐데 공리주의 입장에서 선의지에 비롯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를 산출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죠. 3번 유덕한 행위자가 행할 만한 것을 그 결과와 상관없이 행하라. 아니죠. 결과를 고려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4번 기부행위가 산출할 쾌락의 양을 쾌락 계산법 공리의 계산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를 고려해서 기부효를 결정하라. 질적
차이는 없다고 벤담은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우 쉬운 문제죠.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의사소통 과정이 나오네요. 의사소통 과정. 우리가 보통 이 과정을 담론 과정이라고 표현하죠. 담론 과정에서 발언의 합리성은 근거 제시의 가능성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담론을 얘기할 때 합리적인 담론이냐의 근거가 발언을 할 때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답니다. 또한 담론 참여자가 지닌 태도의 합리성은 자신의 비판에 노출을 하고 자신을 비판에 노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는 비판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할 때 논증에 적절하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나의 논증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어떤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러한 비판 가능성으로 인해 합리적인 발언은 개선될 수 있죠. 그래서 보편적인 합의가 가능해지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담론의 참여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1번.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여기 자신을 비판에 노출시킨다는 건 자신도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정답 1번이네요. 2번.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에 비판적 의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니? 라고 하는 합리적인 근거로 제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틀렸고요. 3번.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론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열려 있고 그 가능성은 점점 개선되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한번 합의했더라도 다시 논의해서 재합의가 가능하죠. 4번. 담론 참여자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발언 기회를 제한해야 된다? 전문성이 없어도 담론은 모든 사람이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냐 없냐가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5번.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준칙을 주장해서는 안 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준칙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셔야 되겠죠. 정답은 1번 밖에 되지 않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가의 주장을 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적절한 것은 인간 배아 복제는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해서 배아를 파괴하여 인간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를 나와 같은 3단 논법으로 만들었네요. 우리 이거 뭐 많이 해봤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A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허용해서는 안 된다가 이제 C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론에서 C가 여기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여기가 B가 되겠고 그래서 기억에는요. 여기가 이렇게 B가 올라가고요. B 플러스 A로 이렇게 오시는 내용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게 오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골라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그렇지 않아라는 반론의 근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을까? 여기 위에서 찾아보면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침해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침해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 5번 같은 경우죠. 배아는 도덕적 지위가 없으니까 인간의 배아는 도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침해한다 그렇게 보면 여기 A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틀리고요. 특징이 다르지 않다라는 건 똑같다는 얘기니까 해당되지 않겠고요. 인간 종의 구성원 중 배아 외에도 포함된다.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배아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 배아가 인간이 되는 과정은 끊임없는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과정에 놓여 있는 배아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다 안 되죠. 그래서 5번만 정답이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토론의 핵심 쟁점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극명하게 주장이 갈라지는 그런 부분에서 핵심 쟁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에 있는 갑의 입장에서 아닙니다 앞뒤로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을의 입장을 보시면 SNS를 통한 광고는 사회적 기업이 제작한 제품에 대해 윤리적인 소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SNS 광고는 허용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갑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겠죠. SNS를 광고를 통한 광고는 윤리적인 소비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허위 과장 광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SNS 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SNS 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할지 허용해야 될지가 핵심 쟁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2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모두 금지해야 되느냐? 아니다. 좋은 측면이 있으니까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골라서 찾으시면 되는 거라서 2번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6번. 갑을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겠습니다. 갑을사상가, 사람의 본성에 어찌 인의의 마음이 없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있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보는 성선설을 주장을 해요. 성선설 중에서도 인의의 도덕성을 이야기하니까 유교사상가 되실 거고, 성선설 주장하시는 분은 맹자 선생님이 대표적이죠. 맹자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양심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마치 도끼로 산의 나무를 아침마다 베는 것처럼 스스로 양심의 싹을 자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양심이 있는데 스스로 그 양심을 해치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 보이는 거라는 거죠. 이게 아마 우산의 비유에서 나온 표현을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양심을 보존하지 못하면 금수와 같아지니까 양심을 잘 보존해라. 존얀성찰의 태도를 존심양성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 보시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은 마치 사람이 나무를 심어서 물을 때 맞춰주고 온도를 유지해주면 이게 인연이 되어서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대요. 그러면은 괴로움도 인연의 결과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나무가 자라는 것 같으니까 이런 얽매임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에게 애욕과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생겨나니까 이러한 집착을 끊어내는 인연의 실상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불교 석가모니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나쁜 환경에 처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본성을 잃게 된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죠. 자신의 본성을 잘 회복해야 된다라고 할 때 환경에 무조건 영향을 받아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번.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 후에 비로소 자기 수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유교에서는 수기아닌이죠. 자신을 먼저 수양을 하고 다른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앞뒤가 바뀐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불교에서는 탐욕으로 생긴 번뇌는 깨달음을 얻더라도 소멸될 수 없다라는데요.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번뇌가 소멸된 상태예요. 번뇌가 소멸된 상태인데 왜 번뇌가 소멸될 수 없다, 이러면 깨달음을 얻지 않은 거겠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 나와 남이 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타불이. 연기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자각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생겨난다. 만물에 대한 사랑, 불교에서는 이걸 자비라고 이야기하죠. 자비가 생겨난다. 맞는 표현이네요. 5번. 인륜의 규범에서 벗어나야 지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답니다. 유교는 인륜의 규범, 인의예지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걸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맹자 선생님의 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표현이고요. 불교는 물론 세속적인 삶을 떠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걸 완벽하게 불교가 동의할 수 있느냐라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어서요. 불교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가의 사상가의 가불의 입장을 나의 그림을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자, 7번의 문제는 이게 사회계약 문제네요. 갑을 보시니까 늑대, 많이는 늑대처럼 싸우는 자연 상태, 자연 상태를 이렇게 싸우는 상태, 전쟁 상태로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을 하면 요거 홉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벗어나기 위해 상호 계약을 맺어서 하나의 인격, 여러 개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해야 된답니다. 이 인격을 지닌 통치자는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을 보시면 절대 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의 합의는 여우나 스컹크를 피해 사자에게 잡혀먹기는데 만족하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있으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가 시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보존하지 못하면 시민 통치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의 권한은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대 권력체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권력이다라고 보는 로크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우 차트 문제이고요. 로크와 홉스의 견해를 우리 구분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게 가능하냐? 홉스는 국가의 통치자인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위반한다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냥 그 사회계약을 통해서 수립되어진 정권의 어떤 관리자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로크는 가능하죠. 임의적인 행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그런 표현이네요. B는 홉스만 보시면 되죠. 국가는 신의 계약이라는 것으로 탄생한 자연적인 인격이에요. 자연적인 인격이다라는 말도 사회계약서에서는 말씀할 수 없는 표현이죠. 인위적으로 형성된 그런 인격체인 거죠. 신의 계약을 통해서 개개인들이 국가에게 권력을 넘겨준 형태이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자연적인 인격은 아니죠. 디귿.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한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자주 나왔던 건데요. 자연 상태에서는 홉스는 모든 거에 대한 권한이 모든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 내 거의 구분을 할 수 있는 소유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부정의함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리을.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단지 신탁된 권력만 주어지는가? 그렇죠. 우리가 계약자들이 믿고 맡긴 권력 안에서만 통치가 이루어져야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통치만 가능하다. 권력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없어서요.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것, 건강을 해친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도 안 좋은 거고 적은 것도 안 좋은 거고 많은 것도 안 좋은 거고 적은 것도 안 좋은 거래요. 다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적당한 운동이나 식사가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하게 행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중용을 지키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품성적인 덕인 중용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해야 될 때 하는 거고 안 해야 될 때 안 하는 거라서 어떤 고정된 상태나
산술적인 중간을 의미하지 않고 가장 적절하고 최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문제 상황 보죠. 학생 A는 급식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올 때는 폭식을 하고 좋아하지 않은 음식이 나올 때는 거의 먹지 않고 버린답니다. 최근 A는 자신의 건강과 올바른 생활 태도에 필요한 식습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어야 되는 거니까 건강을 위해서 맛있거나 맛없거나 자신의 영양을 위한 건강을 위한 적절한 식습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면 되죠. 1번 먹는 행위와 좋은 품성의 형성은 무관한 게 아니죠. 무관한 게 아니죠. 적절하게 먹어야지만 좋은 품성을 지니는 거죠. 2번 먹는 것은 본능이므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본능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번 먹을 때 이성이 아닌 감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감정의 명령이 있지만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상태인 중용을 알 수 있고 그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중용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성이 아닌도 틀리고 감정의 명령에 따르는 것도 틀리는 거죠. 4번 먹는 즐거움을 느낄 때에도 절제라는 중용의 덕이 필요하다. 이게 정답이 되시겠네요. 5번 먹는 것에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행위에 불과하지 않죠. 도덕과 관련 있는 행위로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리스토텔레스 문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9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민불복종 문제고요. 요게 오답률 1위의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아이네요. 자, 심의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라는 것은 법이 가지고 있는 충실성, 즉 체제의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로서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정위헌법에 대해서 불복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민불복종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에게 그들의 행위가 정의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서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를 숙고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자, 여기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네들이 한번 평가해봐 라고 숙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숙고하게 만든다는 것이라서 강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닌 겁니다. 숙고하도록 강요하는 거지. 자, 요거 얘기는 롤스 선생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양심적인 행위이다. 이거 뭐 계속 나왔던 거죠. 다수자의 정의감이 기준인데요. 요거는 양심에서 비롯되는 신중한 정치적인 신념의 표현이죠. 이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니은 시민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의 행위가 아니라 법의 경계선은 벗어난 위법행위죠. 위법행위입니다. 법의 경계선을 위법한 행위로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인 행위죠. 네. 그래서 경계선 내가 아니라는 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심의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래요. 부정의한 법을 바꾸고자 하는 게 심의불복종의 목적이지 왜 아닐까요? 예,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 되시겠네요. 정답은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좋은 것의 상징이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미는 선이라는 도덕의 상징이다. 같은 거는 아닌데 상징이 될 수 있다. 요거 칸트 선생님의 표현이죠. 칸트 선생님의 표현이죠.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름다워라고 하는 동의를 요구해야 해.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마음은 쾌락을 단순한 감각적인 수용을 넘어서 순화와 고양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그들이 지닌 판단력에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평가되게 하는 보편성을 지닐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는 미적인 요소이지만 도덕성을 상징하는 형식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칸트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미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은 모두 이해관심에 근거해야 된다. 자, 모두 이해관심에 근거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이 형식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적인 판단도 아름다움만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도덕적인 판단도 오로지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지, 그게 뭐 돈을 많이 벌게 한다든지 행복을 가져온다든지와 같은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죠. 이해관심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도덕적인 판단과 미적인 판단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점을 칸트가 설명하고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미적인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보편화될 수 없다?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적인 판단에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보편화 가능한 감정으로 나아가게 하죠. 3번. 미적인 판단의 대상인 예술은 그 자체로 자율성을 지닐 수 없다? 아니죠. 독립적인 예술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술적인 입장에서 감각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작품이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도덕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4번. 미적인 대상에 대한 감각적인 경험은 도덕성 고양에 기여할 수 있죠. 그렇죠. 도덕적인 측면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죠. 5번. 미적인 판단 능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 능력에 종속되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그 자체로 자율성을 지니는 독립적인 영역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찾으시면 되시겠네요.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법은 공공의 의사표현이에요. 공공의 의사표현. 공공의 의사표현이고요. 법은 살인을 미원하고 처벌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스스로 살인을 범한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면 법은 살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법이 살인을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은 사형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 분의 입장에서는 사형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사형에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윤에서 유일하게 사형에 반대하시는 베카리아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죠.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과 같고요. 양도한 적이 없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니까요. 이 전쟁은 필요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공리주의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면 법을 제정하는 행위는 일반 의지의 행사예요. 일반 의지를 행사하는 겁니다. 위법 행위와 형벌의 관계에 따라서 형법이 제정이 되는데, 국가에 맞서 전쟁을 선포한 죄인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대요.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국가의 적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니까 사형이 가능하다라는 루소의 입장이죠. 루소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시겠습니다. 베카리아 선생님은 형벌은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켜야만 효과시키다. 한순간에 집중하는 형벌보다 보다 지속적인 형벌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형제도 같은 한순간에 집중되는 형벌보다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종신노역형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죠. 니은 법은 살인을 금지하므로 법에 의해서 살인하는 형벌은 부당하다. 그렇죠. 법은 살인을 할 수 없어요. 시민이 우리에게 준 권력으로는 살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형벌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겠네요. 디귿. 모든 형벌은 범죄자를 시민의 일원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아까 루소의 입장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국가의 적으로서 처벌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틀린 내용이네요. 리을.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 그렇죠. 루소도 사회계약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카리아 선생님도 사회계약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형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라서 정답은 디글리를 4번으로 고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보통 우리 생윤에서 공직자 그러시면 정약용 선생님의 입장이 나오시겠죠. 맞는지 한번 보시죠. 관청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땅에서 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에게서 나오는 거죠. 백성에게서. 그래서 씀씀이를 절약해야 되고요. 물건의 사용의 폐해를 살펴서 백성의 힘을 덜어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백성에게서 나오니까요. 이거 민본주의적이고 애민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나타내고 있네요. 청렴한 선비 같은 분들은 청렴해야 돼요. 그래서 벼슬자리에 부임하러 갈 때 가족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 데려가지 않냐면 가족이란 아내와 자식을 일컫는데 형제간에도 가끔 왕래해도 되지만 오래 머물러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가족을 데리고 가서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가족에 의해서 국가의 재정이 낭비가 되고 그런 것들이 백성에게 어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가족에 의해서 이렇게 부정이나 공정함이 훼손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게 옳지 않은 답을 고르는 거죠. 1번 사사로운 정에 따른 이익보다 청렴을 중시한다. 그렇죠. 공적인 것을 강조하고 이익보다 도덕성을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2번 자애의 덕을 지니기 위해서 반드시 절용해야 된다. 그렇죠. 백성을 사랑하는 덕은 절용에서 나오죠. 맞습니다. 3번 청백리가 되려면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가족에게는 엄격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죠. 가족에게 엄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들이라고 하는 사적인 관계와 자기가 그 관리로서 역할을 하는 공직자의 공적인 관계를 구분하라는 얘기지 가족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답이 되겠고요. 4번 세금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어라. 그렇죠. 백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기 위해서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맞네요. 공적 재산이 국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죠. 백성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겠다. 사치하거나 낭비하면 안 되겠다. 정렴하고 전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요. 정답은 3번 되시겠습니다. 13번 보시죠.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성 얘기가 나오네요. 사적인 자유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와 관련됐대요.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고요.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성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출산과 결혼과 부부와 사랑을 통해서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는 보수주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보수주의의 관점인데요. 을을 보시면 성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결혼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어요. 결혼 안 해도 된답니다. 결혼 안 해도 되고요. 사랑 없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도주의의 관점이 되겠죠. 중도주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요. 성적인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 책임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했으면 성적 쾌락만 강조했겠죠. 근데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계시니까요.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2번 출산과 양육은 바람직한 성적 관계의 조건이 아닌 게 아니죠. 출산과 양육으로 이루어져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되겠죠. 3번 성적인 관계는 윤리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사랑 없이 쾌락만 추구하는 성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지 않죠.
4번 정당한 성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동의로 충분한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5번 성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사랑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맞고요. 전제로 한다는 건 밑에 깔고 들어간다는 건데 보수주의에서도 부부 간의 사랑이 깔려 있죠. 깔려 있으니까 이거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셔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14번 보겠습니다. 14번.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겠는데요. 분배 정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많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죠. 갑. 정의의 일체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쭉 사회의 주요한 제도와 권리의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기는 이익 분배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네요. 이거 정의론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얘기 그대로 갖고 왔죠. 정의론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게 협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분배를 정하는 방식, 공정한 분배 방식, 다른 말로 절차, 과정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고 그게 원초적 합의를 통해서 나온 정의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라는 거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을을 보시면요. 정의의 주제는 세 가지인데 정의의 주제는 세 가지랍니다. 즉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것이 어떻게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이거 최초의 취득의 입장이죠. 최초의 취득의 주제가 되겠고요. 한 사람의 소유물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가? 이거는 이전이나 양도의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부정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이거 부정의에 대한 교정의 정의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시는 분은 노직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가불병의 입장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1번 기억. 롤스는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인 능력이 차등이 있어도 성립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부적인 능력의 차별적인 어떤 차등이 발생을 하니까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가진 것을 보정해서 그분들이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원칙을 정한다면 그런 거 쓸 수 있다라고 정하는 원칙이니까 당연히 차등이 있으니까 성립하는 거죠. 이거 맞는 표현인 거예요. 니은 각 개인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 그렇죠. 각 개인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 최소 국가가 정의롭죠. 그런데 최소 국가만이 소유를 분배한다 그러시면 분배의 주체가 국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국가가 분배를 하게 되면 그거는 개인의 소유권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최소 국가는 개인의 소유물을 분배하는데 교정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간섭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 국가만이 정의로운 건 맞지만 최소 국가가 소유물을 분배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디귿 소유물의 취득의 정당성은 타인의 처지의 개선을 요구한다. 그렇죠. 해약 금지가 들어가죠. 자신이 최초로 취득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원리로. 그래서 요거는 요게 해약 금지인데요. 해약 금지를 처지의 개선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 아이의 삶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소극적인 원칙이죠. 소극적인 원칙이지 좋게 개선해 주어야 된다는 적극적인 원칙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리을 개인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 이게 사유재산 소유권인 거예요. 사유재산권이죠. 사유재산권, 이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을은 같죠.
문제는 갑인데요. 롤스의 입장에서도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의 사유 재산은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주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두 번째 영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의 바탕으로 해서 특별한 어떤 사항이 아니면은 평등하게 보장돼야 되는 불가침적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롤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등하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분배가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개인이 얻어진 재산이라면 불가침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다라는 점에서 노직과의 공통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다소 함정이 있는 니은 디귿 리을의 선지들이 있어요. 이런 함정에 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금방 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5번 보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가 이제 오답률이 조금 높았던 2위의 문제인데 59.6% 정도가 나오는 문제였었어요. 이런 문제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선지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은 누굴까요?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면 고통에 대한 공감이 무너져서 타인과 관계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매우 유익한 천성적 소질이 고갈되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러면 결국 인간 때문이라는 거니까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죠. 칸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는 게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고통과 쾌락의 능력이. 그래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이 원리는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평등하게 계산하도록 제시하고 있다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얘기하죠. 싱어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병씨를 보시면요. 경제적인 이익의 계산 문제로만 바람직한 대지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경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심리적인 가치로 대지를 바라봐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전성 그리고 아름다운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통합성, 안전성, 아름다운 보존에 이바지하지 않는다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전체주의적 관점을 얘기하는 레오폴드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오폴드, 싱어, 칸트를 서로 비교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된대요. 근데 그거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뭐뭐에 대한 의무는 보통 앞에 있는 게 직접 의무의 대상으로 온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인간중심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맞냐? 싱어는 그렇지 않죠. 동물도 도덕적인 권리를 가지고 이익평등에 대한 평등한 주체자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레오폴도 마찬가지죠. 생태계 전체의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을 위해서 함부로 학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인간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트에게만 해당되는 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 이렇게 오실 수 있겠고요. 니은 쾌고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오해가 있는데요. 도덕적인 행위자는요. 어떤 사상가가 얘기해도 무조건 인간이에요. 인간만입니다. 인간만. 그러면 쾌고감수 능력은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죠. 이거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니에요. 행위 능력을 얘기하는데 왜
쾌고감수 능력이 기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거는 어느 누구의 사상가가 와서 얘기를 해도 다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겠습니다. 생태계만이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그러면 생태계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은 생태계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레오폴드만 맞는 전체주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입장의 사상가들은 개별 중심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생태계라고 하는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레오폴드만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리을,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칸트의 입장에서는 맞죠. 아니죠. 우월하다 해야 되죠. 않다 했으니까 아니죠.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우월하지 않죠. 다 평등한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맞고요. 문제는 싱어인데요. 자, 싱어를 볼 때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모든 생명체보다를 보셔야 돼요. 여기 모든 생명체 안에는 인간, 동물, 식물이에요. 근데 여기 모든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여기 셋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셋 중에 우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싱어가 맞겠냐는 거예요. 식물은 누구 중심주의냐면 동물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부 동물,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일부 동물까지는 인간과 동물이 우월성을 구별할 수 없이 평등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런데 얘가 남았죠. 식물한테서는 인간은 우월하죠. 그러면 모든 생명체보다라고 하면 이 셋보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식물보다 우월하지 않다 그러시면 틀리게 됩니다. 식물보다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잘못된 선지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밖에 없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꼼꼼하게 잘 분석해 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 리을 선지 같은 거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6번 보겠습니다. 자, 가브레 사상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평화 실현은 도덕적인 의무예요. 도덕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국가는 세계시민법에 따라 외국 방문객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적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환대권을 외국 시민이 지닌다. 세계 시민이 지닌다. 환대권을 지닌다. 세계시민법의 이념은 공적인 인권과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영국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죠. 자, 여기 의무다라고 하는 거는 이성의 명령이라는 거고요. 우리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세계 평화를 마련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게 이제 사회계약의 어떤 일종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을 보시면요. 국제정치에서 평화 유지는 세력균형을 통해서 가능하대요. 세력균형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건 현실주의 사상가죠. 모겐소 되겠습니다. 모겐소. 그래서 모든 정치가 그러하듯이 국제정치도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본질상 평화 상태에서도 폭력의 사용 가능성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영구 평화란 존재하지 않고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세력균형이나 군사동맹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칸트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대요. 모든
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호의적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 설명에서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이라고 하는 제한점을 두었기 때문에,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테러범이다. 그러면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을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죠. 자, 2번 국가 간의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대적인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요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게 영국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에 나오는 얘기죠. 예비 조항에 나오는 얘기죠. 예비 조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좀 넣어 두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국제정치에서 개별 국가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갈등의 원인이에요. 우리 그 현실주의는 개인적인 어떤 성악설적인 기원을 두고 이런 욕망 상태가 국가적으로도 표출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투쟁 상태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국제법에 근거한 세력 균형이 유일한 평화 유지 수단이다. 이게 예전에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고요. 이게 뭐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긴 하지만 아무튼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법에 근거한다 그러시면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현실주의자들은 국제법을 지휘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상위의 공통 권력이 국가 이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지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국제연맹은 독립된 국가처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시면 칸트 맞죠. 칸트 맞고요. 왜냐하면 세계 국가를 반대하니까요. 그래서 국제연맹은 각각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니까요. 맞고요. 모겐소는 아예 국제연맹은 주권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위의 국가 체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실게요.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사람에게 이는 물과 불보다 더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물과 불로 인해 죽은 사람은 보았지만 인을 실천하다가 죽은 사람을 아직 못 봤다. 그러니까 인의 실천이 더 중요하고 인의 실천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유교의 입장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인을 위해서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살신성인의 얘기를 하시는 분은 공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을을 보시면요.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아서요. 이치에 통달한 지인이라면 물과 불이 닫히게 할 수 없고 추위와 더위가 다 해칠 수 없으며 짐승들마저도 죽이지 못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과 하나 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도가의 입장이면서 보통 장자 선생님이 이런 주장을 하시죠.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관한 지식이 삶에 대한 지식보다 중요하다. 공자 선생님은 현세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죠. 그 다음에 2번 죽음을 맞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살신성인의 자세를 추구하죠. 삶도 원하고 우리가 도덕도 원하는 일인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덕을 얻을 수 없다면 삶을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3번 죽음은 삶에서 지은 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다. 이거는 불교의 얘기죠. 업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도가에서 하지 않죠. 4번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게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데요. 자연스러운 변화, 물론 삶의 핵심은 기니까 기가 자연스럽게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땅히 슬퍼해야 되지 않죠. 슬퍼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순응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5번 삶과 죽음은 운명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순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명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순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도가의 입장에서 이게 뭐 주기적으로 순환한다라는 게 어떤 정해져 있는 틀에 따라서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그냥 기가 순환하는 거죠. 기가 순환하는 거고, 이게 운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얘기하지 않고요. 공자 선생님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뭐 운명에 따라서 순환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내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순환한다까지도 얘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보시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현대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은 그 규모와 대상의 결과가 너무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전통 윤리학의 틀로만은 더 이상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통 윤리 말고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겠죠. 새로운 윤리를 요청하게 된다. 하나는 인간의 이에 따라 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인간의 기술적인 힘이 발전하면서 인간 행위의 본질이 변화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 행위의 변형된 본질로 인해 윤리학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청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윤리학에서의 변화가 요청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요나스 선생님이시죠. 요나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요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행위의 본질도 인간의 편리만을 위하고 뭔가 긍정적인 전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간이 실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래 세대와 생태계까지 고려한 행위의 본질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있으시죠. 자, 그럼 1번. 요나스는 호혜적 관계를 맺는 존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현 세대 인간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요나스는 다른 존재들이 책임질 수 없고 현 세대 인간만 책임질 수 있고, 책임의 대상이 생태계와 미래 세대까지 되죠. 그래서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 세대 인간에게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만 해야 되니까요. 2번. 현대 과학기술의 힘은 인간 행위의 본질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죠. 인간의 행위의 본질을 변화시켰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충분하고 인간이 과학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조금 새로운 윤리학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 기술로 얻는 힘의 크기가 커져서 인간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죠. 그래서 능력은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능력이 커지면 책임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는 사상가 되겠습니다. 4번. 과학기술로 인해 비의도적인 결과가 나오면 인간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아니죠. 인과적 책임, 예견적 책임, 그리고 예상 못한 책임도 책임져야 됩니다. 5번. 전통 윤리학은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그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19번 보시겠습니다. 가불과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나왔네요. 질서정연한 사회는 롤스가 이야기하는 사회죠. 장기적인 목표는 무법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정연한 사회에 가입시키는 거예요. 무법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면 더 이상 원존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해외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고, 무법국가에서는 해외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질서정연한 사회에 가입시키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런 얘기 롤스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통 감소, 쾌락 증진의 의무를 지닙니다. 공리주의적 의무죠.
우리에겐 얼마 되지 않은 비용으로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얼마 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하고 중요한 이익이 발생을 하면 손해보다 이익이 굉장히 더 크다라고 할 때 이럴 때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는 건 없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실현시켜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싱어 입장입니다. 저울질 해봐라, 계산해봐라 라는 거죠. 기억. 롤스는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답니다. 여러분, 독재나 착취로 빈곤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가 될 수 있죠. 고통받는 사회가 될 수 있죠. 이런 그 고통받는 사회와 무법국가의 그 개념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선지인데요. 외부적으로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사회가 무법국가거든요. 그래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고통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은 고통받는 사회가 스스로 정치 문화를 개선하도록,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정치 문화를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촌의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의무는 정원 명령이다가 아니지요. 계산해보고 계산한 결과 손해와 이익 중에서 이익이 더 크면 하고 이익이 더 크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언 명령적인 형태죠. 앞에 거는 맞지만 뒤에 정원 명령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리을 원조의 목적은 인류 복지 수준의 균등화가 아니다. 싱어 똑같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면 되고요. 복지 수준의 조정이 롤스에게서는 그 목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 돼서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사실은 사상가를 찾는 문제는 아니고요. 대화와 관용을 강조하는 이 제시문을 통해서 선지를 골라봐라라는 약간 독해 형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분은 한스 킹이라고 하는 세계윤리 선언을 주장하신 사상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스 킹의 입장을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맥락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문명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종교 간의 대화가 중요해. 관용과 대화가 중요해요. 종교 간의 갈등은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무엇보다 자신의 종교를 맹신하고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태도에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국가 간의 평화는 물론이고 국가 간의 평화도 국가 안의 평화, 국가 간의 평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내전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문제인 것도 많죠. 자, 주요 종교들에게는 비폭력과 생명 존중, 관용과 진실, 연대와 정의, 경제 질서, 평등과 동반관계 등의 가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황금률, 어디에나 들어있는 윤리적인 가치, 보편윤리,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이 들어있기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들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 윤리를 도출하자. 그래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세계 윤리와 관련된 입장을 한스 킹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내용을 종교 간의 평화 실현에 타인과의 대화 역량은 불필요하지 않죠. 대화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불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2번 종교를 관용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불필요하다 아니죠. 관용으로 바라봐야죠. 3번 종교의 통일이 문명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종교를 통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세계 윤리적인 기준을 갖는 어떤 장을 마련하자라는 것이지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4번 종교 간의 갈등은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어떤 관련도 없다가 아니라 아까 위에 나왔듯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다음에 5번 편견 없이 타 종교를 이해하는 일이 평화로운 공존의 초석이다. 그렇죠. 요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타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일이 이제 관용과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이 20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그냥 독해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한스킹을 너무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봤을 때 정의 문제 정도 같은 게 조금 어렵고 시민불복종에서 살짝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뭐 이런 것들 빼고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뭐 물론 자연과 윤리 단원에서 구분하는 거 요거 조금 우리가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긴 하십니다만 수능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아마 다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쉽게 출제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다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대충 공부해서 얼마 정도 맞아야지라는 그런 태도보다는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생윤을 조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